취임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여러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어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사 앞으로 5년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아침 언론사 신문들을 보면 자유에 대한 강조가 있었지만 통합은 없었다라는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윤 대통령이 이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통합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 내지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쨌든 한 사회를 관통하는 가치가 서야 통합의 방향에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이라는 인적 규율 이런 걸 넘어서서 자유를 통한 한 사회의 특정한 가치가 만약에 구현이 된다 그러면 정치가 아무리 진영 논리로 갈등을 부추겨서 본인들의 정치 세력에 대한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통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이강윤 평론가님. 통합은 너무나 당연한 가치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 이런 보충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강조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이더라도. 되게 중요한 취임사, 수락연설 이런 거 보면 무슨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이런 거 기사로 늘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은 법치, 공정, 상식을 후보자 신분부터 인수위 시절까지 계속 일관되게 강조를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자유가 굉장히 도드러졌어요. 저는 그게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여야 함은 물론 저 역시 당연한 얘기지만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이른바 우리 사회가 시간을 지내면서 진보해온, 보수와 진보 그 개념의 진보가 아니고 몇십 년간을 거쳐오면서 우리 역사가 발전해 오는 동안 이룩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스르거나 퇴보시킬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물론 대통령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못을 박듯이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노동 그리고 약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부임을 떠나서 어느 진영에서도 우리가 부인하기 힘든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마저도 퇴보시킬 자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언급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런 말씀은 하신 거예요. 예컨대 이제 이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것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자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취지냐면 민주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잊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로 인한 의사결정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소수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인데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을 마치 다수결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양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수결의 의사라는 것이 만약에 한 소수자의 개인의 인권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통합의 방향이라는 것이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전임 문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말씀을 사실 처음에 취임할 때 국민통합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후임 정부의 국민통합을 주문하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한 번도 시대적 소명이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현 방법에 있어서 구호로만 끝났다는 거죠. 그럼 정치인들이 국민통합에서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갈등을 본인들의 정치 세력을 넓히는 데 이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지성주의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대의를 받들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을 왜곡시켰다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서 결국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진정한 뜻이 반영되는 정치 행위가 있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을 해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국민 통합에 이르는 길이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 본인들의 생각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초반에 헌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이 민주주의에 대한 용어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서 사회민주주의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떠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예, 그게 참 어제 취임사를 두고 두 가지 쟁론,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좀 추상적이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라는 말이 조금 사전적인 의미, 적어도 서구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인권의 개념이 신장되어 오던 정통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왜곡되거나 과장된 액센트가 찍힌 게 자유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무슨 자유민주연합 뭐 이런 거 그리고 보수 쪽에서 정치색을 특별히 강화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왔던 것이 어떤 모종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자유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하기 이전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신분으로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 위당 기념관에 참석해서 첫 번째 대중적 데뷔를 할 때도 자유,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 어제 취임사에서도 또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 부분을 본인이 많이 쓰거나 방향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취임사? 네. 그래, 그러면 저분이 강조하시는 자유란 과연 뭘까? 우리가 누구나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인 자유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동안 적어도 아마 이분은 진보 계열 정권에서 자유가 조금 왜곡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발 제 추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제2의 또 다른 무슨 보혁, 보수와 진보 간의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시간에 있지는 않거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트리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른바 보보 민밋. 그래서 수의 횡포도 일어나곤 한다라는 반지성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현재의 의석 분포를 감안해서 민주당이나 야당 측을 얘기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저는 양 진영 모두 다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사실이나 팩트를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써먹는 그런 수법은 모두 다 벗어나야 한다. 그 점을 위해서 새 대통령이 강조를 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대단히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좀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념이나 진영을 초월해서 어떠한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 세력이든지 간에 국민의 뜻을 올바로 홍보까지는 괜찮지만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의 뜻을 왜곡시켜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정치 구조를 이용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대의라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어쨌든 비상식적인 이런 류의 그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을 선동해가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지성주의가 사실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상식과 비상식의 이런 개념적 대립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이번에 저 부분이 뭐 말로만 국민통합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도 일단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진영 대결을 위해서 어떠한 단어를 쓰는지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해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진영에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지양돼야 되는 정치 행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외 관계가 되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관계는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먼저 이야기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대외 정책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상대들이 우리보다 솔직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첫 번째 시험대는 물어볼 필요 없이 이달 말 20일이든가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꾸려가고 어떤 내용의 이것을 도출하는지. 게다가 외교라는 것은 그 형식 또한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늘 해왔던 저 북악산 밑에 있는 청와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전이나 실무 이런 것도 꽤 중요할 텐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측의 역량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두말할 것 없이 지금 경제 안보 개념입니다. 이건 2, 3년 전부터 뭐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뭐 몇몇 원자재 가격이 어떤 국지전이나 외국의 어떤 사례 때문에 우리의 경제에 확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꼼짝없이 속수무책 당한 적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와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풀어나갈 건가인데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은 G2 패권 다툼을 놓고 훨씬 더 갈등과 대립이 더 각박해지고 노골화되고 있어요. 그 말은 노골화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수 계열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대중국 관계, 대미 관계를 어떻게 순서 조정을 할 것인가. 순서까지는 아니어도 커피 탈 때 믹스 비율이 있듯이 몇 대 몇으로 블렌딩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어제 외신은 이런 것도 보도하는 거 봤어요. 어제 그 신라호텔인가요? 만찬 영빈관 할 때 그 외교 접견 순서를 일본이 중국보다 앞섰다. 사실 그런 것도 프로토콜에서는 무시는 못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파견된 사람이 중국 내 서열도 훨씬 위상이 높았고 그래서 야 이게 참 특이하다. 물론 그거 외교에서는 무슨 저 잔을 뭘 놓느냐 가지고도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미중일을 함께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 저런 거에는 다 새 정부의 원고 심려와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의 우위와 중요도 부여 이런 것까지가 다 담긴 것일 텐데 정말 궁금하고 제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이고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이익이니까 꼭 잘해달라. 절대 이 부분을 실패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컨대 경제와 안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특히나 최근같이 북핵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또 신냉전 시대에 안보와 경제가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안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보 축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동맹에 준하는 이런 외교적 행위는 분명히 견고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안보와 경제가 또 결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는 그 당연한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예컨대 뭐 쿼드나 오커스 이런 부분에 가입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점점 현안으로 올 텐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이 부분은 사실 다자 무역 협정으로 다자 자유 협정, 자유무역 협정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RCEP이라는 것이 중국이 가입되고 일본도 가입되고 우리도 가입돼 있는 발효된 것이 이제 올 2월부터 발효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CPTPP 이런 부분과 같이 다자적인 부분으로 자유무역 협정식으로 가게 되면 중국과의 경제적 뭐 가치 사슬 또는 공급 체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안보 우선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그 사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간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놓쳤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국정원장의 김규현 전 외교안보 수석을 지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하나 내각에 이제 위용이 좀 꾸려지고 있는데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총리 인준이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뭐 특별하게 한 방은 없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채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개가 또 어떻게 엮어질지도 또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적격 의견을 계속 공개적으로 밝혀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저는 정치행위라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 카드를 버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료형 총리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덜 부담스럽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총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카드를 민주당에서 부결시키게 되면
그다음에 정치인형 또는 정치인 총리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심은 한덕수 총리 카드를 버릴 상황이 아니다. 버리고 싶지 않다. 다만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나머지 장관들의 거취를 압박하는 용도로 인준권을 활용하는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상정 시기를 늦추는 어떤 정치적 행위까지는 나아갈 것 같은데 네. 그 위에 부결 카드까지 저는 추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호 결재 사안이 빨리 한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해 주세요 하고 국회 보낸 거잖아요. 네. 그 뭐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지만 제일 급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국무회의 구성하고 출범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꼭 지방선거가 없더라도 지방선거와 한 총리 인준을 결부시켜 보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총리 인준에 대한 여론조사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좀 부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커지는 점은 두 정파 모두 신경을 쓸 텐데 저는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은 좀 더 그 여론의 향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될 것 같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는 당신 혼자입니다라고 저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특별히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만큼 의지는 확고한 것이고 이건 물러날 수 없는 제 카드니 정 그렇게 애를 먹이고 안 해주실 거면 저는 뭐 대행 체제든 서리 체제든 지금 현행법으로 서리 체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DJP 때 20몇 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네. 정부조직법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한 총리를 물릴 카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준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피해자는 나다라는 생각을 밝힐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건은 한 방이 없다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방이 없었던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이 자살골을 여러 골 넣었습니다. 네.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온갖 그 비아냥과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뭐 그런 대상 짧은 영상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게요. 있죠. 네. 좀 이해하기 힘든 실수였는데 그 연거푸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슷하게 짜라니 따다닥 하니까 저분들 왜 이러지 싶고 그 똑바로 읽어보기만 해도 안 할 수 있는 실수였는데 뭐 그 실수는 저 뭐라고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오히려 그 새벽까지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나 시청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들의 보도와 생중계를 통해서 적어도 야 정말 그쪽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 달라도 다른데 왜 꼭 저런 사람을 그런 마음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겠지만 뭐 별건 없네. 그리고 조국 건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애매하긴 한데 저걸 갑자기 또 수사를 하자니 애매하고 아무튼 헷갈리는 국면에 있는데 청문회에서 덜컥수를 두는 바람에 민주당이 조금 궁지에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부결시킬 수도 있죠. 그건 민주당이 뭐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판단하는 겁니다만은 얼른 상정은 시켜야 돼요. 상정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그 절차 진행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또는 어떤 대안을 가질지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데 지금 그거 자체를 정치행위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평이 나오면은 정말 싫어도 그냥 싫은 거죠. 사실은 부담스럽고 싫은 건데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어쨌든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해줘야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저렇게 실수를 하셨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했다라고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실수를 하고서도 또는 부적격 사유를 분명히 구현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마저 채택을 안 했다. 이것은 사실 조금 너무 정치행위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매주 느끼는 건데요. 굉장히 훌륭한 토론자라는 거 알겠고, 근데 윤 변호사나 저나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국회 법률안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신분도 아니고, 양당의 대변인도 아니에요. 당적은 아마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아니니까. 근데 오늘 매주 이 시간이 참 곤혹스러운 게, 공교롭게도 양당을 대변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가 풀려가는 게 저는 조금 마땅치는 않은데, 네. 상정조차는 해라.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국회 원내 운영을 하다 보면 상정권 자체도 힘이죠. 실은 그것도. 의장이 갖는 권한이니까. 네, 그런데 의장은 다수당의 저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다수당이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으로서는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한 그걸 외면할 권리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변호사 말씀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놓치고 이제는 야당이 되어가서 불퇴전의 결의를 다녀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원내 전략을 쓸 수도 있겠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아무튼 우리 양당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는 마십시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국민의힘의 법률위 부위원장이라서 아, 당원이시죠? 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상식적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현 총리의 경우에도 사실은 청문경과보고서 등이 임명동의안 제출됐을 때 이게 잘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의장이 직권상정을 시켰어요. 가져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정을 해놓고 나서 거기서 결과를 국민께 보여주는 식의 의정활동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오늘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는데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여가부 앞으로 폐지해야 되는데 과연 장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 문제가 조금은 논란이 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근데 예컨대 2010년도 그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본인 속해 있는 대표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거기서 수주를 한 것은 2020년이다.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충돌 사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지 신탁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저 부분은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저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국회법을 탈법적으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보다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저는 그동안은 언론이 별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둔 게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 이영 씨인데요. 네. 이분 기업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기업인이고 이해충돌 소지가 불과 2020년이니까 한 2, 3년 전이다. 근데 그건 얘기가 안 되죠. 한덕수 총리 건 때 우리가 십몇 년 전 건 론스타 가지고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느냐 이거 계속 따졌었는데 이거는 너무 가까운 거고 백지 신탁은 더 이상 얘기를 보태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윤 대변인이 죄송합니다. 윤 변호사께서 지적한 거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이 케이스야말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영 장관 후보자의 변소 내역을 제가 대신 전해드린다면 네. 이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 강제 매각을 하는 주식을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민감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회사 내부 사정 때문에 고민을 했고 좀 늦춰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회사 내부 사정은 내부 사정이고 본인의 공적 의무는 공적 의무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하나 정도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제 전 대통령은 사저로 내려가서 이틀째 서적을 좀 정리 좀 하면서 본인의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한 구상도 또 함께 하실 것 같은데 본인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네. 근데 대통령이 잊혀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너무 큰 꿈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먼저 좀 해주시죠. 잊혀지길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네. 사실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셔야죠. 예컨대 발언하실 때도 그렇고 통합에 저해되는지 여부 또는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발언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맞는 발언인지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덕담을 좀 해주시고 지난 정부에 이 문 전 대통령께서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좀 부족하고 이런 점은 이렇게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을 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게 헌법상 기관이거든요. 네. 이제 국가원로로서의 행보를 하신다면 사실 잊혀지지만 사실상 안 잊혀지는 이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행보로 국민들의 존경이 더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나오실 때 이건 대통령께서 기획한 말 아니라고 봅니다. 의전 비서관이 했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에 퇴임하시는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환영 인파를 끌어들인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한다 이런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잊혀지고 싶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다른 행사 기획이 있다면 또는 그런 행보가 있다면 오히려 저는 국내 존경심이 조금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잊혀지고 싶다는 말을 왜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만큼 잊혀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근데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귀향한 그 지역적 배경도 비슷하고 봉화 지금 새로 옮겨간 양산의 그 평산마을인가? 네. 근데 또 지방선거도 곧 거기서 치러지고
당분간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잊혀지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 또한 좀 다르니까 잊혀지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를 존중해서 지지자들도 좀 협조할 필요도 있긴 하겠다. 마음속으로야 잘 잊혀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퇴임할 때 후임 대통령을 위한 편지를 네. 남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전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치권 이슈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